우리가 사는 지구 속은 어떤 상태일까요? 내부 온도가 섭씨 7,200도나 되니 태양의 표면보다 더 뜨거운 곳이죠. 지구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륙을 움직이는가 하면 산을 만들고 때론 그걸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10만 년 동안 녹지 않은 빙하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지구입니다. 우린 과학사의 길이 남을 발견을 통해 지구의 다양성과 역동성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흔든 100가지 위대한 발견. 이번 시간에는 하늘과 땅속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1980년 3월) 워싱턴 DC에 있는 세인트 헬렌 산에서 일련의 작은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화산이 깨어나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산은 검은 연기를 토해냈습니다. 그 폭발력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500배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화산재 구름이 25km까지 솟아올랐죠. 화산 분출로 580평방킬로미터의 숲이 사라졌습니다. 30만 채의 집을 지을 수 있는 600만 그루의 나무들이 잿더미가 됐고요. 이런 화산이나 지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명과 재산을 위협해왔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러다 땅속 밑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밝혀지면서 조금씩 원인을 알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지구에 관한 상식은 발굴 작업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과학자들이 지진계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서 지구의 내부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땅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지진계가 땅이 흔들리는 속도나 강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해 과학자들은 지구 안에 여러 개의 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층이 달라질 때마다 밀도가 달라지죠. 제일 위에 놓인 층은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지각으로서 그 두께가 5km에서 50km까지 다양합니다. 지각 밑에는 멘틀이라는 것이 놓여 있는데 깊이가 3000km가량 됩니다. 그런 다음 그 밑에 뭐가 있는지는 20세기에 들어서야 밝혀졌습니다. 1906년 영국의 지질학자인 리처드 올덤은 지진계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동이 지구 내부의 중심부까지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지진계의 바늘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동이 중간에 어떤 장애물에 부딪혀 튕겨져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올덤은 그걸 보고 지구의 가장 깊숙한 안쪽에 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진동이 뚫고 들어가지 못할 만큼 아주 단단한 물질이란 판단을 한 것이죠. 지구의 핵은 그렇게 발견됐습니다. 올덤의 발견을 시작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의 내부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내기 시작했고 우리는 지구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게 됐습니다. 올덤의 발견 이후 많은 사람들은 지구의 핵이 하나의 균일한 덩어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잉겔 레만이라는 지질학자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죠. 그녀는 주로 그린란드에 머물면서 지진에서 발생되는 진동의 속도에 관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1936년 당시 그녀는 몇 년 전에 발생한 지진의 진동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지진 관측소에서 보내온 지진 관측 자료를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기록들을 서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동이 지구의 중심을 지나면서 그 속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종류의 경계에 부딪힌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기존에 사람들이 믿고 있던 상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구의 핵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던 것입니다. 레만이 발견한 핵은 지구의 내핵이었습니다. 오늘날 정교한 지진 측정을 통해 내핵은 아주 단단한 금속임을 알게 됐습니다. 지표면에 가해지는 압력보다 300만 배 이상의 강한 압력이 지구 중심의 내핵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올덤이 발견한 것은 지구의 외핵이었습니다. 외핵은 유동성인 철과 다른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핵의 이런 구성물질들은 전류를 일으키고 이는 다시 자기장을 만들어서 우주에서 들어오는 유해한 방사능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올덤과 레만이 발견한 외핵과 내핵을 합치면 지름이 6,500km인 공과 같습니다. 화성보다 약간 더 큰 편이죠. 내핵의 중심 온도는 태양의 표면보다 1,100도나 더 높은 섭씨 7,200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내핵과 외핵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캐서린 존슨 박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존슨 박사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광산 지역에 나가 현장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구가 뜨거웠을까요? 지구가 뜨거웠던 이유는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원인이 있어요. 지구는 우주에 떠돌던 행성체들이 서로 끌어당기거나 충돌하면서 생겼거든요. 이런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한 겁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모이는 거군요. 네,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가 전부 열로 바뀐 거죠. 그 열이 아직 있죠? 네, 아직 간직하고 있어요. 지구가 만들어질 때 중력에 의한 수축이라든가 운석과의 충돌 등으로 온도가 상승했는데요. 그때 밀도가 큰 철과 같은 금속이 지구의 중심부로 이동해서 자리를 잡게 됐죠. 중력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밀도가 비교적 작은 물질들은 멘틀이 됐고 제일 가벼운 게 지표로 이동해서 지각이 됐어요. 이런 과정에서 많은 열이 방출된 겁니다. 완전히 방출된 건 아니죠? 물론이죠. 사실 지금도 지구는 식어가고 있는데요. 워낙 그 속도가 느려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사실 처음 원시 시대 지구의 온도와 지금의 온도를 비교해보면 분명 식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워낙에 큰 물질 덩어리니까 아주 천천히 식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구보다 작은 화성이나 달은 더 빨리 식어서 지금 그렇게 추운 거예요. 지구가 지금의 온도까지 내려오기까지 수십억 년이 걸렸습니다. 그건 지구의 중심에 중앙난방처럼 뜨거운 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덤과 레만 박사는 핵 이외의 또 다른 화덕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구에 있는 제2의 화덕은 무엇일까요? (1911년) 독일. 책을 훑어보고 있던 기상학자 알프레드 베게너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대서양 건너편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동물과 식물의 화석 그림이었습니다. 베게너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멀리 떨어진 대륙에 같은 종류의 동물이 살고 있을까요? 그는 남미 대륙의 동쪽 해안과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을 비교해보면서 두 대륙의 해안선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자료를 찾아볼수록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아프리카에 사는 육지 포유류가 마다가스카르의 섬에 살고 있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동시에 다른 곳에서 같은 진화가 일어났던 걸까요? 조용히 해요. 그게 아니라면 동물들이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인도양을 헤엄쳐서 건너갔던 말일까요?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대륙들이 처음에는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그 원시 대륙을 판게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어로 모든 땅덩어리란 뜻이죠. 멀리 떨어진 대륙에 사는 같은 종류의 동물들은 한때 판게아라는 하나의 땅 위에서 살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억 년 전 하나의 땅덩어리가 조각난 퍼즐처럼 갈라지면서 천천히 떠가다가 지금의 위치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베게너는 이것을 대륙 이동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이 원래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였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베게너가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모아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내놓은 것은 베게너가 처음이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동료들은 대륙 이동설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대륙이 바다를 떠다닌다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륙이 배처럼 떠다닌다니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결국 그의 이론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됐습니다. 조용히 해요. 아님 나가든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유보트가 바닷속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연합군은 그들을 추적하기 위해 음파 탐지기를 만들어냈고 과학자들은 해저를 조사하기 위해 동원됐습니다. 미국이 전쟁이 뛰어들 당시 해리 헤스는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미 해군 예비군에 속했던 그는 얼마 안가 해군정의 지휘관이 되어 태평양으로 나가게 됩니다. 군함을 해안에 안전하게 대기 위해 헤스는 수심 탐지기를 사용했습니다. 지휘관이자 과학자였던 헤스는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나가 있을 때도 수심 탐지기를 이용해 바다의 깊이를 재곤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바다 밑이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막처럼요. 그냥 침전물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알아보니 태평양 바다 3km 아래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풍경처럼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완만한 사면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화산 활동으로 생긴 것들입니다만 바닷속에 이 모든 게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헤스가 발견한 태평양 해저 산맥은 100대 발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 지질학계를 놀라게 한 또 다른 발견에 대해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해양학자들은 대서양을 조사하고 있었고 음파 탐지기를 통해 그 속에 뭔가 거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1953년 그것이 1930km에 달하는 아주 긴 해저 산맥이란 걸 알아냈습니다. 이른바 대서양 중앙해령이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에서 일하는 지질학자인 닐 드리스콜 박사를 만나봤습니다. 가장 놀랐던 건 뭐니 해도 바다 밑에 화산 활동으로 생긴 아주 거대한 산맥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서양 중앙해령의 높이가 얼마나 되나요? 해저의 깊이가 대략 4,000에서 5,000m가량 되는데 중앙해령은 평균 해저보다 2,500m 정도 높은 곳으로 관측됐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건 이런 해저 산맥들은 대서양뿐 아니라 다른 대양에도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네요. 예. 그럼 여기서 다시 해리 헤스 교수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서양 중앙해령 주변의 음파 측정과 지질 분석을 해본 결과 헤스는 기존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서양의 바닥이 시간이 흐를수록 아주 조금씩 중앙해령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해저가 옆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헤스는 그에 대해 해령 주변의 땅속에서 끓어오른 용암이 물속으로 나와 식으면서 새로운 지각을 만들어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있던 해저는 점점 옆으로 벌어지고 그 자리를 메우는 해양 지각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헤스는 이것을 해저 확장설이라고 불렀습니다. 헤스는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론을 따르자니 모순이 생긴 거예요. 해저가 퍼지면서 새로운 땅이 자꾸 생겨난다면 지구가 커진다는 뜻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그대로죠. 예.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지구 어느 한쪽에서 새로운 땅이 생긴다면 그 면적만큼 다른 곳에서는 사라지고 있다고요. 확산된 해저 지각이 대륙 지각 밑으로 들어가는 리사이클 현상을 서브덕션이라고 합니다. 한쪽에서 땅이 늘어나고 한쪽에선 그만큼 줄어든다는 게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런 해저 확장은 지구 전체의 지각 변동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결국 화산이라는 것도 헤스 교수의 해저 확장설이 받아들여지면서 어둠 속에 묻혀있던 베그너의 판기아 이론도 빛을 보게 됩니다. 대륙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설명할 방법이 생긴 거죠. 안 믿어지네요. 아니,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네, 궁금한데요.
1960년대에 이르자 해수와 백운의 이론은 하나로 통합되어 지구가 여러 개의 대륙판으로 되어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복잡한 땅덩어리로 되어 있는지 속속 밝혀지죠. 과학자들은 지구의 지각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땅덩어리가 여러 조각의 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러한 대륙판들은 맨틀의 대류에 의해 이리저리 움직이게 됩니다. 정말 재밌네요. 한편으론 기막혔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땅덩어리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안 믿는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맞아요. 하지만 손톱이 자라듯 천천히 움직이니까. 잘하는 걸 못 느낄 뿐이죠. 예.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엄청난 결과가 나오죠. 1년이라는 단위로 생각하면 겨우 몇 센티미터밖에 안 움직인 거지만 수백만 년을 생각하면 수십 킬로미터가 움직이게 되는 거고 쭉 거슬러 올라가 2억 5천만 년 전으로 되돌아가 본다면 지구의 땅덩어리는 하나였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건 왜냐하면 지금 태평양은 계속 서부덕선이 일어나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대서양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서양이 점점 벌어지고 태평양은 점점 좁아지면 결국엔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다시 붙게 되고 태평양은 사라지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군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처음엔 지질학자들도 안 믿는 분위기였어요. 다들 반신반의하면서. 하지만 무조건 거부할 수도 없었죠.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예, 해저 확장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인 겁니다. 대륙판에 대해 알게 된 과학자들은 지구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의 해안선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충돌하는 곳이죠. 충돌 결과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하나가 화산 분출입니다.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갈 때 생기는 일이죠. 무거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해수가 남게 됩니다. 이때 해수는 판과 판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화산 활동이 쉬운 여건을 만들게 됩니다. 휘튼이나 샤스타산의 화산 분출도 그런 경우인가요? 예, 말하자면 그런 셈이고 더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안데스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닷속에도 이런 화산을 찾아볼 수 있는데 중앙 해령 주변에 보면 해저보다 2km 정도 높은 해저 산맥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어떤 건 사슬처럼 길게 엮여져 늘어서 있죠. 또 주향 이동 단층이라는 것도 생깁니다. 그건 뭐죠? 두 개의 단층이 부딪힐 때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된 겁니다. 땅덩어리가 부딪혀 그렇게 되면 부드럽게 되는 게 아니라 구부러지고 틀어지겠죠. 그런 굴곡에 의해 맞물리게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아주 많은 양의 에너지가 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소위 지진이군요. 예, 땅이 아주 심하게 흔들리니까요. 그럼 지진 때문에 이 모든 걸 알게 된 거군요. 예, 지진을 통해 대륙판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알아냈습니다. 각 판의 경계에 대해서도 알게 된 것이고요. 그럼 화산 활동은요? 물론 화산이 터지기 전에도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흔들림이요? 예. 그건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면서 많은 양의 압력을 분출하는데 그게 바로 진동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판의 움직임을 알 수 있나요? 물론이죠. 여기 해변가 절벽을 살펴보면 바닷속 500m 밑에 있었던 침정물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밑에 있던 층이 솟아오른 거죠. 운이 좋다면 판의 움직임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위대한 발견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눈을 뜨게 한 위대한 발견은 저 하늘 위에 관한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모든 것이 해결될 만큼 과학이 발달한 지금 일기예보는 그리 힘든 일이 아닐 듯합니다. 하지만 지구의 날씨가 워낙 복잡하고 변덕스러워서 2주 이상의 날씨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좋았던 날씨가 갑자기 사납게 변하는 건 흔한 일이죠. 내리치는 번개는 원자폭탄 하나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웬만한 중소도시가 몇 달간 쓸 수 있는 전력이죠. 단 한 번의 번개는 1억 볼트의 전기를 띠고 있고 이때 그 주변의 공기는 섭씨 27,800도까지 솟구치는데 그건 태양 표면보다 5배나 높은 온도입니다.
하지만 1890년대 후반까지 일기예보는 말할 것도 없고 하늘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프랑스 기상학자인 레옹 드 보로는 수백 개의 무인 열기구를 띄웠습니다. 각 열기구마다 상층권의 조건을 기록할 수 있는 일련의 기록 장치를 달았습니다. 그것은 온도계는 물론이고 기압계, 그리고 습도를 잴 수 있는 습도계였습니다. 드보로는 기구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통해 대기권이 2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각각의 층은 뚜렷한 기상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층은 지표면에서 16km 상공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드보로는 이 층을 대류권이라고 불렀습니다. 구름이 만들어지고 날씨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선 시속 320km의 제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층은 지표면에서 48km 위에 있는 곳부터 시작되는데 이를 성층권이라고 부릅니다. 드보르의 이런 발견은 대기권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고 날씨와 기상에 관한 현대적인 연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금 지구 둘레에는 17개의 국제 기상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천여 개의 관측기구가 움직이고 있고 만여 개의 기상 관측소가 모든 대륙의 날씨 상황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날씨에 관심이 많은 것일까요? 시기적절한 기상 예보가 수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뿐인가요? 경제는 또 어떻고요? 미국에서만도 전체 경제 활동의 3분의 1이 날씨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좌지우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발견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군요. (20세기) 초반 과학자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복사선 때문에 중요한 실험을 망치곤 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회방꾼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죠. 그러다가 물리학자인 헤스에 의해 복사선에 대한 비밀이 밝혀집니다. 헤스는 복사선이 하늘에서 온다고 믿었고 다양한 측정기구를 탑재한 열기구를 띄워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방사능의 하전량을 측정하는 검정기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태양의 계기일식과 실험 측정이 겹쳤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사라졌는데도 방사능의 양이 똑같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 복사선이 태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건 먼 우주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헤스의 통찰력이 우주의 복사선을 발견한 것입니다. 전기를 띤 원자들과 양성자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복사선이 우주를 가로질러 지구의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유전자 변형이나 암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아주 작은 양의 복사선만으로도 한 해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복사선을 발견한 헤스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발견으로 1936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벨상도 헤스 부부를 나치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부인 때문에 집단 수용소에 보내질 운명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 독일 비밀경찰 간부가 미리 귀띔을 했죠. 체포 직전에 오스트리아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1946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헤스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옥상에서 과학 실험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포드 대학의 교수가 된 헤스는 그곳에서 다른 종류의 방사선 측정을 시도했습니다. 뉴욕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빌딩 꼭대기에 올라간 이유는 빗방울을 채집해 방사선의 양을 측정하기에 알맞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방사선에 관심을 보인 것은 그로부터 1년 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원폭의 방사능 분진이 멀리 떨어진 곳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 최초의 과학자였던 것입니다. 우주 복사선이 어디서 오는지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혹자는 우주에서 거대한 별이 수명을 다해 폭발하는 초신성 현상에서 온다고도 하고 우주가 시작될 때 생긴 빅뱅에서 유래한다고 설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복사선이 어디서 오든 지구의 강력한 자기장이 유해한 복사광선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초적인 보호막이 계속 교란되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구의 자기장은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광선을 막아 지구의 생명체를 지켜주는 원초적인 생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1906년 프랑스의 지질학자인 베르나르 브로네스가 자기장에 관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브로네스는 당시 프랑스 중부에서 발생한 화산 활동으로 생긴 바위의 모양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화산에서 나온 용암은 지구 내부 깊은 곳에서 나온 광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뜨거운 용암이 흘러가다 서서히 식으면서 단단하게 굳는데 용암 안에 들어있는 금속 입자들 때문에 지구의 자기장을 따라 일정한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나침반이 반응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굳은 용암들은 지구의 자기장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입자를 지닌 용암석 중 지구의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침반의 바늘도 남과 북을 바꿔서 가리키고 있었고요. 발견은 그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브루네스는 과거 어느 시점에 지구의 자기장이 현재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그건 지구가 우리의 상상과 달리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역동적인 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지난 2000만 년 동안 60번 정도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대략 30만 년에 한 번씩 바뀐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장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자기장의 힘이 지난 150년 동안 10%나 감소했기 때문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원인에 대한 궁금증만 커졌습니다. 이러다 지구의 자기장이 모두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화성을 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한때 화성에도 중심핵과 같은 용광로가 있고 여기서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처럼요.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러 화성의 내부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중심 여론이 사라진 화성은 죽음의 별이 된 것이죠. 자기장도 사라지고 우주와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광선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면서 생명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지구에서도 벌어질까요? 지구의 핵은 그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앞으로 수억 년 동안은 식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의 자기장이 거꾸로 되고 0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1000년 안에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대비책이 나오겠죠. 과학자들이 우주 복사선의 양을 측정하고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번 발견을 소개해야겠군요. 다음번 발견은 퍼즐 맞추기에서 시작됐습니다. 19세기 초기의 유럽의 과학자들은 위도가 낮은 곳에 있는 바위의 모양이 위도가 훨씬 높은 북쪽에 있는 것과 닮은 꼴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누가 바위를 옮겨놓은 걸까요?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거대한 빙하가 떨어져 나오면서 같이 묻혀나온 바위들이 지금의 자리에 박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에 빙하기가 있었다는 가설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무엇이 지구를 꽁꽁 얼어붙게 했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밀란코비치라는 유고슬라비아의 한 과학자가 이론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지구의 공전 궤도가 아주 미세하게 변하고 있다는 걸 수학적인 계산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계산했고 공전 궤도의 모양이 10만 년마다 변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4만 년마다 지축의 각도가 조금씩 기울어진다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밀란코비치는 연구를 계속했고 마침내 공전 궤도의 변화에 따라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가 아주 미미하게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날씨는 달라졌고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더 추워진 것입니다.
이런 기후변화는 해가 거듭되고 한 세기가 지나면서 도미노 효과를 가져와 더 많은 빙하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그 궤도가 다시 역으로 변하게 되면서 빙하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밀란코비치는 이렇게 빙하기가 형성되고 녹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밀란코비치의 이론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지난 수백만 년 동안 17번의 빙하기를 겪었고 그동안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수십만 년에 한 번씩 빙하기가 반복된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하지만 앞으로 100년 안에 빙하기보다 더 심각한 또 다른 종류의 재난이 닥칠지 모른다면, 그리고 그 징후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는 노스캐롤라이나 애슈빌에 있는 국립기후자료 통계센터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록된 날씨 통계가 이곳에 보관되고 있는데 오래된 것은 17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의 날씨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립기후자료 통계센터의 칼 소장입니다. 칼 소장이 걱정하는 것은 지난 1세기 동안 지표면의 온도가 섭씨 0.5도 이상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0.5도라고 하면 대수롭지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기간에 비하면 0.5도는 매우 가파른 기온 상승이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온난화는 아주 심각합니다. 현재 지구가 당면한 최대 문제죠. 지구온난화 현상은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 될 석유 원료의 연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다른 가스들은 대기권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공장과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지구화학자인 데이비드 길링이 대기 중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1958년 길링은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산 정상의 공기를 측정했습니다. 고도가 3,000m 정도 되는 지역이었죠. 오염이 덜 된 곳을 골라서 공기 샘플을 채취한 것입니다. 길링은 플라스크 안에 공기를 넣고 분석기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1년마다 33억 톤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온 세상이 지구온난화와 이산화탄소의 관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통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도 공기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하면 산업화되기 이전보다 30%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기후가 얼마나 변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곳은 워싱턴주에 있는 사우스 캐스케이드 빙하인데 매년 조금씩 녹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928년 빙하의 모습이고 1975년 그리고 2003년의 빙하의 모습입니다.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라진 빙하의 양을 계산해보니 지난 70년간 1.9km의 면적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빙하 두께를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22m 높이의 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현재도 빙하는 계속 녹고 있습니다. 16만 개의 빙산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얼음의 양이 최근 급속한 속도로 줄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그 원인이 이산화탄소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가상 모델을 통해서 예측해본 지구온난화의 결과는 더욱 심란합니다. 그것은 빈번한 홍수와 전 세계 생태계의 황폐화입니다. 화산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1980년 세인트 헬렌산이 터지면서 1,000만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엄청난 양일 것 같지만 매년 사람들이 석유를 태우면서 뿜어내는 260억 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할까요? 세인트 헬렌산과 같은 크기의 화산 7개가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우리 인간들은 매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고대 빙하기에서부터 현재의 온난화까지 지구의 기후는 변화무쌍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지구의 모습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대참사 이후에 생겼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1800년대 초기 옥스퍼드를 졸업한 변호사 찰스 라이엘은 이런 믿음을 깨고 지질학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라이엘은 수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암석과 화석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수집한 암석 조각들을 하나하나 비교해보면서 화해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화산 폭발 같은 재앙이나 지진, 홍수는 눈 깜짝할 새에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질의 변화는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바람과 물에 의한 침식, 추위와 더위에 의한 순환 등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안반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이엘의 통찰력이 한층 돋보인 것은 이런 변화가 아주 오랜 세월을 두고 조금씩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라이엘은 이 지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됐으며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 지질학의 원리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지질학의 원리는 현대 지질학의 탄생을 알리는 책이었습니다. 여기서 MIT 공대 지질학과 샘 보링 교수를 만나보죠. 라이엘은 이탈리아와 베수비오 화산을 여행하는 도중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굳힐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산들이 일련의 흐름으로 형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는 화산이 언제 분출되었는지 알 수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기록과 같아서 그걸 보고 화산이 수만 년 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어떤 것의 연도를 알아낸다는 것 자체가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죠. 또 화산의 분출 방향을 보고도 당시 지구가 초기의 지구와 다르다는 사실을 추정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몇 세기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고 지금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대륙판이 45억 년 전에 움직였는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에 움직였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찰스 라이엘을 지질학계의 찰스 다윈이라고 합니다. 실제 두 사람의 관계는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윈은 비구로를 타고 세계를 항해하는 중에 짬짬이 라이엘의 책을 보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윈은 진화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했었는데 라이엘의 책에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시간이 흐르는 한 모든 게 변한다는 거였습니다. 라이엘의 발견은 지구의 연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히 지구가 어린 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라이엘의 책이 발간된 후 구체적인 지구의 나이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다음번 발견에서 찾아보죠. 지구의 나이는 과연 몇 살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1907년 지질과 광석을 연구하던 미국의 화학자 버트람 볼트우드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사실 과학계에서는 이미 자연의 바위 속에 우라늄과 같은 방사능 원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원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붕괴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그런 속도는 늘 일정했습니다. 방사능 원소의 붕괴 속도를 연구하던 볼트우드는 우라늄이든 광석 안에 항상 납성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우라늄이 서서히 붕괴되면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납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볼트우드는 관찰한 결과를 모두 종합해 암석의 샘플 속에 남은 납의 양을 측정해서 방사성 원소의 붕괴 속도로 계산했고 그 결과 암석의 연대를 알아냈습니다. 그의 발견은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지구의 지질학적인 나이를 계산해낼 수 있는 정확한 도구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방사능 연대 측정이라고 합니다.
방사능 연대 측정법이 얼마나 멋진 것이냐면요. 여기 이 그랜드 캐년의 바위들이 대체 몇 살이나 된 건지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계곡이 이런 형태로 자리 잡기 이전에 지층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계곡 저 아래쪽에 있는 바위들은 대략 17억 년에서 18억 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맨 위에는 5억 3천만 년 전의 암석들이 뒤덮여 있습니다. 만약 이런 연대 측정법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지층의 연대를 제대로 파악하는 건 불가능했을 테고 몇십억 년은 놓치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다른 곳은 지층의 연대가 잘 조사되었지만 아쉽게도 여긴 아직 그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있어도 불완전한 게 대부분이죠. 그렇다면은 1900년대만 해도 지구의 나이를 재는 일이 불가능했다는 말이군요. 그냥 막연하게 몇십억 년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뭘 지고 있는지 몰랐다고 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냥 막연히 한 20억 년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그때로 봐선 아주 획기적인 발견이라고들 했거든요. 하지만 실제 지구 나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추측일 뿐이었죠. 그러다가 1950년대에 들어와서 별의 나이를 제대로 계산해낼 수 있었고 그때서야 지구의 나이가 최소 45억 년은 됐다고 알게 된 겁니다. 45억 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감이 안 오신다고요? 그럼 이렇게 비교해볼까요? 만약 지구의 나이를 24시간으로 환산해 본다면 100만 년이라는 시간은 30분과 같고 인간이 문명 생활을 한 건 단 1초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그야말로 똑딱하는 짧은 순간인 거죠. 연대 측정의 중요성은 뭘까요? 우리가 진화의 역사를 훑어보게 되면 지금까지 5차례의 대량 멸종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2억 5,100만 년 전에 일어난 대멸종인데 이때 해양 생물의 90%가량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백악기 말기엔 공룡이 모두 사라졌고요. 그렇다면 이런 대량 멸종이 그냥 엄청난 재앙이었다고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란 거죠. 오랜 지구 역사로 볼 때 이런 대량 멸종은 진화 과정에 속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반 진화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뿐이란 거죠. 이런 대량 멸종에 대한 원인으로는 대규모 화산 발생과 소행성 충돌을 꼽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소행성 충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것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호주라든가 멕시코 주변에서 찾아낸 거대한 운석구를 조사해본 결과 멸종 시점과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멸종이라는 걸 이해할 때 어떤 종들이 사라졌다는 것 그 자체보다는 멸종으로 인해 생태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파괴된 자연이 다시 회복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든 게 말살된 상태에서 새로운 종들이 등장해 생태계를 채워나가길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그런 멸종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우리 인간은 존재하지 못했을 거고 지구 환경도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이런 웅장한 계곡을 보면서도 이걸 바라보는 느낌이 남다르시겠군요. 예. 누구나 감탄하는 웅장한 곳이지만 글쎄요. 이곳에 많은 자료가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고 본다면 뭔가 차원이 다르겠군요. 예, 그게 뭐랄까. 저길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와서 그 안에 든 정보를 캐내가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 바위들이 우리를 위해 저곳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말씀을 들으니 정말 천생 과학자시군요. 그런가요? 지구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별입니다. 지각이 흔들리고 멘틀이 움직이는가 하면 대기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이런 변화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듯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지구 환경과 생명체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될 테니까요.